선생 노릇하지 마라. 사람들의 병폐는 남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하는 데 있다. 교학상장이라는 성어가 있다. 가르침과 배움은 함께 성장한다는 뜻으로 얘기학기에 실려 있다. 진정한 가르침이란 학생도 성장하지만 선생 역시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얘기에 실려 있는 문장 전체를 보면 이렇다. 옥은 쪼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올바른 도를 모른다. 그러므로 옛날에 왕이 된 자는 나라를 세워 다스릴 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첫째로 삼았다. 좋은 안주가 앞에 있어도 먹어보지 않고는 그 맛을 알 수 없고 지극한 도가 있더라도 배우지 아니하고는 그 좋은 것을 모른다. 이런 까닭으로 배운 연후에야 자신의 배움이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르쳐본 연후에야 가르침의 어려움을 알게 된다. 부족함을 알아야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어려움을 알아야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가르침과 배움은 함께 성장한다. 맨 위의 문장. 옥은 쪼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올바른 도를 모른다는 배움의 진정한 가치를 말해주는 유명한 말이다. 많은 고전에서 인용되었는데 그 결론으로 교학상장이 제시되었다. 가르침 역시 배움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르침이란 자신이 좀 일찍 배우고 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배움을 통해 한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고 한 사회와 국가, 나아가 온 세상이 평안하게 될 수 있기에 남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남다른 자격이 필요하다. 그 자격의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이다. 만약 스승이 자신의 학문에 자만한다면 제자는 물론 자신의 성장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순자는 학문은 멈출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날마다 널리 배우고 날마다 스스로 반성해야 지혜가 밝아지고 허물이 없어진다라고 밝혔다. 스승의 멈춤은 제자의 멈춤이고 스승이 길을 잃으면 제자도 길을 잃게 된다. 그 다음으로 스승은 새롭고 창의적인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흔히 배움을 끝내고 후진을 양성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서는 변화의 시대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공자가 말했던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도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되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미루어 알아서 가르칠 수 있어야 스승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맹자 이루상에 실려있는 구절은 바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서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꾸짖는 말이다. 사람들의 병폐는 남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하는 데 있다. 남보다 좀 더 안다고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고 곡하가세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을 질타하고 있다. 맹자는 먼저 이들의 가벼운 입을 두고 사람들이 쉽게 말을 내뱉는 것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위의 말로 함부로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을 경계했다. 어설픈 지식과 학문으로 쉽게 말하고 함부로 세상을 경영하려 든다면 결코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 오늘날에도 맹자의 이 말은 절실하다. 세상을 경영하는 대단한 일만이 아니다. 일상적인 교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 나면 뭔가 모르게 깨름칙하고 꾸중과 잔소리를 실컷 들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한 기분이 들고 묻지도 않은 해답을 들어 난처하다.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기에 그 사람이 주는 해답을 나에게 적용할 수도 없다. 바로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과시하는 것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우월감을 얻고 작은 지식으로 남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 또한 해당한다. 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노력이 아닌 과시로 채우려는 허영심이다. 강하고 당당한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제자인 자공이 남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을 보고 공자는 자공아, 너는 현명한가 보구나. 나는 바빠서 그럴 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가진 것을 자랑할 시간에 먼저 자신을 채워나가면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든다. 마치 맛있는 복숭아가 열린 나무 앞에 저절로 길이 나는 것처럼 공자에게 수천 명의 제자가 모여든 것처럼 함께 좋아하고 함께 미워하라. 사람들과 좋아하는 바가 같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람들과 미워하는 바가 같으면 한마음으로 따를 것이다. 논어 위령공에는 공자와 군주 위영공의 대화가 나온다. 영공이 공자에게 진법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제사에 대한 법은 일찍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군사에 관한 일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위나라를 떠나버렸다.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기에 그와 함께 뜻을 펼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공자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공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로는 한비자 세난에 실려있는 미자하의 고사가 잘 알려져 있다. 위나라의 미자하라는 미소년이 영공으로부터 대단한 총애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미자하는 어머니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허락도 없이 영공의 수레를 몰아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위나라에서는 왕의 수레를 몰래 타는 것이 발을 자르는 형벌에 처할 정도로 큰 죄였다. 하지만 영공은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도 잊었구나라며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미자하는 영공과 과수원을 거닐다가 자기가 먹고 있던 복숭아를 바쳤다. 영공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처럼 맛있는 복숭아를 나에게 주다니라며 기뻐했다. 세월이 흘러 미자하의 자태도 빛을 잃었고 영공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하가 작은 죄를 짓게 되자 영공은 이놈은 언젠가 과인 몰래 수레를 탔고 또 먹다가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먹였다라고 말하며 미자하를 쫓아버렸다. 여기서 나온 성어가 여도지죄, 즉 먹던 복숭아를 바친 죄다. 이 고사를 두고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다. 미자하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다. 전에 칭찬을 받았던 일이 후에 책망을 받게 된 것은 군주의 애증이 변했기 때문이다. 군주에게 총애를 받을 때는 지혜를 낼 때마다 군주의 마음에 들었지만 미움을 받을 때는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군주의 마음을 얻지 못해 벌을 받는다. 군주에게 간언을 하거나 정책을 논하려는 자는 먼저 자신이 군주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삼약의 구절이 이런 이치를 집약해서 말해준다. 사람들과 좋아하는 바가 같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람들과 미워하는 바가 같으면 한마음으로 따를 것이다.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이 같다는 말은 위정자가 사람들이 좋아할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과 미워하는 바가 같다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일들을 막아주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정을 베풀고 복정을 막아준다면 나라는 잘 다스려지고 집안이 평안해진다는 이치다. 위정자가 취해야 할 자세를 말해주는 것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정자를 설득하려면 그가 좋아하는 것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그를 설득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것은 같은 관심사를 갖는 것이다. 사람들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동일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단체를 이룬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 역으로 미워하는 바가 같다는 사실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사회의 불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와 같은 경우다. 서로 미워하는 바가 같기에 한마음이 되고 단체까지 만들어 활동한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두고 뒷담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심리다.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중한다. 일상의 대화에서도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관심사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게 된다. 금방 대화를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평가했던 미녀와의 1시간은 1분으로 느껴지고 난로 위에 손을 올려놓은 1분은 1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진다의 비유처럼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이 느껴야 한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같다면 사람들은 자연히 따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이다.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역지사지의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은 공감의 시대라고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의 입장이 되어보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한다면 그 대화는 언제나 꽃길이다. 요즘 하는 말로 시간 순삭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 논어. 논어에서 수제자 안연히 인을 묻자 공자는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라고 말해준다. 극기란 자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충의 정신이다. 복례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는 것으로 서의 정신이다. 공자의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이는 사랑과 배려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작은 자신에서부터 가족으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한자 이는 사람 인과 둘 이로 구성되어 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자신이고 다른 사람은 상대방이다. 즉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으로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신이다. 이 정신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면 이상적인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공자의 생각이자 인의 핵심인 것이다. 인의 실천을 가장 알기 쉽게 말해주고 있는 고사는 논어 위령공에 실려 있는데 제자 자공과의 대화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한마디 말로 평생토록 실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 서는 같을 여와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풀이하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뜻이다. 배려, 공감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인을 이루기 위한 실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다는 서를 알기 쉽게 풀이해준 글이다. 즉 내가 받기 싫은 대우를 상대에게도 베풀지 않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런 대인관계의 큰 원칙은 논어를 비롯하여 많은 고전에 거듭해서 실려 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지사지, 내 마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심정을 가늠하는 혈구지도, 내 처지로 미루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축의급인 등의 성어들도 모두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의미다. 서의 정신은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서양 문화와 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실려 있다. 3세기경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벽에 걸어두고 계속 마음에 새겨 황금률이라고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황금률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거듭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덕목이지만 쉽게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누구나 쉽게 따르고 실천할 수 있다면 이처럼 거듭해서 말할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 그것을 잘 말해주는 고사가 논어 공야장에 실려 있다. 저는 남이 저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라고 자공이 말하자 공자는 자공아, 그것은 내가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자공은 예전에 스승이 가르쳤던 말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열심히 따르겠다고 말했던 것이지만 공자는 그것이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공과 같이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도 쉽게 행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서희 정신인 것이다. 일상에서 서희 정신이 가장 필요할 때는 바로 대화할 때다. 대화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본의 아니게 나 자신이 상대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막말, 험한 말, 욕설,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대화에서 받고 싶지 않은 대우는 많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고압적으로 말하기, 권한을 내세우며 강압적으로 말하기, 지식을 자랑하며 가르치려 들기, 자신을 내세우며 교만하게 말하기, 언변을 내세우며 말할 기회를 독점하기, 오만에 빠져 상대의 말을 무시하기 등 셀 수 없이 많다. 그 누구라도 바라지 않을 것들이다. 당연히 상대에게 해서도 안 될 일이다. 대화의 근본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대화를 한다. 이때 내 생각만 하게 되면 대화는 일방통행이 되고 본질에서 어긋나게 된다. 아름다운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할 권리와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대화란 일방적인 독주나 자기주장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공감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대화의 목적이자 본질이다.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마라.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논어. 공자는 평생을 공부하며 살았던 호학의 학자다. 지금도 유학의 시조로서 인류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최고의 스승으로서 위로는 군주에서부터 아래로는 평범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배움에서 공자는 언제나 겸손했고 공부 그 자체의 즐거움을 평생토록 추구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의 맨 첫머리에 실려있는 이 말이 학문에 대한 공자의 자세를 잘 말해주고 있다. 배움의 즐거움을 알았기에 평생의 공부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자는 배움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를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질문에서의 문은 묻는 것이다. 질은 바탕, 진실로 해석된다. 즉 질문은 근본을 물어서 아는 것이다. 학문과 수양의 목적이 근본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루어 보면 질문은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을 알기 위해서는 물음을 참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존심이나 부끄러움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도 곤란하다. 질문의 대상에서도 제한을 두면 진실을 알기 힘들다. 이를 담고 있는 명구절이 논어 공야장에 실려 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공문자는 어찌하여 문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영민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도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문이라는 시호를 받게 된 것이다. 시호는 한 사람의 생전의 업적을 평가하여 붙이는 것으로 그 중에서 문은 최상의 시호다. 그 사람을 상징하는 한 글자가 문, 즉 학문이라는 것이니 특히 학자들에게는 가장 부럽고 받고 싶은 시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문자는 위영공의 사위로 평소의 품행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공자의 제자 자로의 죽음과도 간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공자로서도 그리 달가운 인물은 아니다. 그래서 자공은 의아심을 담아서 공자에게 물었다. 아마 자공의 속마음을 표현하면 이랬을 것이다. 공문자 같은 사람이 어찌 문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공자는 공문자가 문이라는 시호를 받은 이유로
민의호학과 불치하문을 들었다. 공자가 학문의 핵심으로 여기고 항상 강조하던 두 가지였다. 민의호학은 학문에 대한 근본이 갖춰져 있는 것이다. 흔히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학문을 경시하기 쉽다. 하지만 공문자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학문의 길을 추구했다. 불치하문은 학문에 대한 겸손한 자세와 열정을 나타낸다. 공문자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꼭 아랫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라도 물었을 것이다. 그 대상은 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 특히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솔직함과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무지를 내버려두는 게으름, 내가 아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자만, 체면을 들먹이며 묻는 대상을 따지는 교만에 갇혀 있다면 아랫사람에게 물을 수 없다. 결국 진실은 얻을 수 없게 된다. 상사가 부하보다 무조건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덕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혜, 용기, 결단력, 신뢰, 관용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리더가 되기 위해 합당한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오히려 부하 직원들이 더 많이 아는 경우도 흔하다. 새롭게 등장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첨단 정보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리더는 부하들이 가진 지식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부하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겸손하고 솔직한 상사의 질문은 자신은 물론 조직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부하들 역시 상사의 본을 따라 모르는 것을 서슴없이 묻고 자신이 아는 것을 성의껏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질문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게 되고 지식을 공유하는 데 열린 조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질문의 가치가 있다. 요즘 좀 어때? 어려운 일은 없어? 내가 좀 도와줄까? 굳이 대답이 아닌 웃음으로 답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은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 질문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관심과 배려의 표시다. 질문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사는 자신은 물론 부하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솔직하고 겸손한 이미지로 부하들에게 받는 존경은 덤이다.